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로 우리 증시 휴장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5월에는 팔고 10월에는 사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는 시기죠. 이 소비가 활발해지니까 주식시장도 활발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섹터와 종목이 이 시장을 주도할까요? 오늘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경제TV 이지환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강의 주제가 남아있는 하반기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인데 먼 얘기를 하기보다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혼란기입니다. 그렇죠? 올 한 해 굉장히 증시가 어려웠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우리 시장이 좀 꼬여 있는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과 연초에 굉장히 좋았던 이후에 사실 우리 증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지만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뭐 시장을 받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개인 투자가 분들의 힘으로 근근히 어떻게 보면 좀 버텨온 증시였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이 조금씩 바뀌면서 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플러스로 첫 주로 돌아섰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슴에 안 와닿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머릿속에는 어제 고용지표가 큰 충격이 된 엉망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월요일 폭락이 올 것이냐. 이 생각이 이제 많이 들으실 건데 한 번씩 봅시다. 이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볼게요. 악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국면에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우리 시장에서 산다 그렇죠. 그냥 사지는 않는다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 둔화의 우려감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다 그렇죠. 어제도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로지 증시에 뭐가 안 좋으면 99.9%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50%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50%는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 7, 8달 이렇게 지나왔는데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는 지금 이제 잠잠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지금 증시는 그냥 뭐만 안 되면 다 얘 때문입니다. 예, 어제 고용지표도 안 좋은데 얘 때문이지. 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낼 때 이게 가장 편합니다. 뭔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뭔가 예상치보다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 국내든 국외든 모든 근원의 원인은 이제 여기다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고용지표가 뭐 8월달, 7월달에 이제 90만 건 넘었고 어제 이제 8월달은 낮춰서 한 72만 건, 뭐 70만 건 내외 정도로 봤는데 어제 실제로 30만 건이 안 나왔습니다. 20몇만 건 나왔다 그렇죠. 20몇만 건 나오면서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반토막을 넘는다 그렇죠. 70만 건 이상 나왔는데 뭐 20몇만 건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과연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 지수는 하락을 별로 안 했다 그랬죠. 다우 지수 뭐 약보합권,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고, S&P도 뭐 보합권. 그러니까 이 지표대로라면은 지난 6월달, 7월달 같으면 시장이 거의 폭락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6월, 7월 같으면 악재가 크게 받아들여질 시장 같으면 이때 폭락해야 되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반토막 날 때도 폭락 안 했고 어제도 미국 증시는 강보합권입니다. 폭락 안 했어요. 왜 폭락 안 했을까요?
6월, 7월 같으면.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70만 건은 사실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 50만 건 정도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사실 저는 50만 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좋게 나왔을 때, 좋게 나왔대요. 어느 쪽이든 시장이 악재를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악재를 안 받아들일 때는 안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좀 밀릴 수 있어. 호재. 좋게 나오면, 경기가 확장될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악재가 나와서 7월, 8월에는 시장이 폭락했고, 지금은 왜 더 엉망인데 내려가지 않는가라고 본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안 내려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왜 계속해서 고용지표가 안 나온다? 경기가 둔화 오래가면 둔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이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사실 제 같으면 요거 퀴즈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이 정답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 만약에 퀴즈를 맞추시면 저는 그냥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한 달 그냥 무료 가입권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 재량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박 PD한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 PD님한테. 근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지표나 다른 사항들을 보잖아요. 제가 이거 TV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자고요. 모든 원인을 여기다 다 쏟아붓잖아요. 안 좋은 거 나오면은. 그러면 지금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얘만 해결되면 증시가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외국인 수급이 왜 갑자기 바뀔까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정확하게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환자 수가 늘었어요. 지난번 겨울만큼 환자 수 늘어가요. 백신을 맞았는데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한번 뜯어보자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과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제가 굉장히 중심에서 봐야 된다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1.32로 출발해 가지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7월 8월 같으면 이게 이제 급락해야 되는데 올랐어요. 고용 지표가 엉망으로 나왔는데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장기 국채 금리 때문에 거의 시장 등락이 계속 움직이는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적어도 이 정도 나면 예전 같으면 1.1대까지 붙어야 되거든요. 1.1% 상간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오히려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때문에 기술주가 급등하거나 경기관주가 급락하거나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일부 이제 민감주 떨어졌지만 그건 이제 매수 기회죠. 그럴 거 없고. 그럼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왔는가라는 부분. 실업률은 5.4%에서 5.2%로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게 올라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충격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건 이제 예상치를 정해놓은 사람들 기준인 거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56% 이번에 고용이 악화될 때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용이 악화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자리가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경기가 둔화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고용 지표 악화다 그렇죠. 그게 실업률이 증가되는 거고. 실업률은 오히려 줄었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0.56% 올랐어요. 그러면 실제로 경기가 둔화돼 가지고 일할 곳에 줄어들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할 곳이 줄어들면 뭡니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뭡니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대치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뭔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고용이 경기가 둔화돼서 떨어진 건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단기적인 충격을 받은 건지 라고 생각해 보면 경기가 둔화돼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이건 전혀 경기 둔화하고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말 경기가 둔화돼서 고용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돼서 고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시간당 임금이 상승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반응 안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그 특수한 상황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럼 얘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 누구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방송에서는 얘기 못 하죠. 오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특수성 때문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2차 유행이라는 부분을 많이 쓰는데, 지금 뭐 2차, 3차, 4차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방송이나 WHO에서 조금 표현을 잘못한 거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번에 팬데믹이 4번째인데, WHO에서 규정하는 2차 팬데믹은 보통 이제 1차 팬데믹 때 그 사망률과 이 사망률을 넘는 사망률이 2차로 나옵니다. 이때를 이제 보통 우리가 2차 팬데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2차, 3차, 4차, 5차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엄연히 구분하면. 1차 팬데믹 때 사망률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10만 건이 넘어가던 15만 건이 넘어가고 뭐 20만 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지난 2월달, 3월달, 4월달 고점을 칠 때만큼 이제 그 감염률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확진자가 이제 증가하는데, 요 팬데믹 기준 이제 사망률로 본다면 미국이 최대 사망자가 나왔을 때가 2월달에 하루에 3,800명 나왔습니다. 최대 사망자 수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3,800명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항자 수가 다시 10만 명, 15명 넘어가면서 지금 그때와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아, 이게 최대치로 간다라는 때, 지금 일평균 사망자 수가 한 78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한 번 1,000명 잠깐 넘었었죠. 1,000명 살짝 넘었던 기억이 있었고, 평균은 지금 현재 한 780명 정도 되는데, 최근 한 일주일간. 그러면 그때 우리가 2월 달에 사망자 수가 3,800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거죠. 치명률은 낮다 그랬죠. 확진자 수는 지금 10만 명, 15만 명 넘어갈지 몰라도 치명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게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상징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치명률이 떨어졌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독감은 그냥 지금 이제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에 그 제가 지난주 통계까지 봤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연평균 사망자보다 독감 연평균 사망자가 더 많아요. 코로나19는 워낙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더 낮아요. 그럼 만약에 이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 노년층이잖아요. 왜? 그분들은 걸리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을 맞아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년층에 있는 환자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치명률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냥 매년 독감 백신 맞듯이 백신 맞으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제가 봤을 때 8월과 9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정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점일 때는 무서움을 이걸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지금 본다면은 지금이 정점일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모든 악재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해결되면 글로벌 정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치명률 관계, 백신과 치명률 관계를 본다면은 지난 정점 때, 작년 겨울과 같은 때를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백신 때문에. 자, 요게 한 가지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지금 현재 우리가 백신에 계속 집중하면서 언론에 지금 비교가 백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치료제에 가까운 치료제가 아니라 진짜 치료제가 나옵니다. 이제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뭐 예를 든다면,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게임 체인저처럼 치료제가 이제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데, 몰루피나빈이라는 제품이 MSD에서 지금 3상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까지 다 마치고. MSD에서 들어가 있는 이게 몰루피나비르가 어떤 약품이라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제는 예를 들어서 완치자의 뭐 혈장을 좀 구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는 혈장 치료제라든지 면역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썼던 게 뭡니까? 뭐 렘데시비르 같은 거. 렘데시비르는 원래 뭡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신풍제약이나 다른 글로벌 제약에서 개발했던 뭡니까? 항말라리아제 같은 거. 그러니까 다른 치료제에서
항바이러스 제제에서 여기도 제품이 없으니까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를 가지고 코로나 치료했더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몰루피나비르는 원래 개발 자체가, 그러니까 MSD는 글로벌 제약사 넘버 5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원래 이 자체가 뭐냐면 중증 호흡기 치료제로 원래부터 항바이러스 개발되던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의 약물은 뭐 에볼라나 말라리아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원래부터 메르스하고 사스를 겨냥해서 만들던 제품이에요. 연구하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스나 사스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우리가 끝에 19 붙이잖아요. 요 앞에 들어와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없애기 위한 항바이러스 제제를 개발했던 데가 MSD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제가 지금 몰루피나비르라는 제품이 지금 출시를 이제 긴급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 승인이 언제냐면 지금 예상은 9월 내 아니면 10월입니다.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항바이러스제가 뭐가 다르냐? 이건 중증호흡기 치료제입니다. 기존에 뭐 에볼라나 뭐 이 말라리아 제제에 쓰였던 항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중증호흡기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항바이러스 제제고,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지 있을까 없을까? 저도 의문이 들죠.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백신이 나왔을 때 정말 백신이 나올까 안 나올까라고 의문을 가졌었잖아요. 그 의문을 가졌을 때 제가 확신적으로 백신 나온다라고 했던 멘트를 아마 이 방송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가족방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왜? 그 당시에 미국이 선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FDA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제품 허가가 긴급 승인이 안 났는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선구매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제품 허가 다 떨어졌다 그렇죠. 자기들이 선구매했으니까. 이 몰루피나비르라는 제품은, MSD 제품은 미국에서 지금 이미 1조 3천억 선구매를 했습니다. 1조 3천억.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백신 때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긴급 승인을 안 해준 상태에서 이미 제품에 대한 선구매를 해버렸어요. 먼저 또 물량 확보를 미국이 다 해버린 거죠. 초기 물량을 백신처럼. 그 이제 1조 3천억 이상 이미 선구매를 해버렸어요. 긴급 승인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만약에 이 제품이 치명적인 뭐 사람에 대해서 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이라면 긴급 승인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뭐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냐? 백신의 치료제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백신에 지금 현재 맞아가는 그 속도와 이 치료제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왜 모든 악재를 여기에다 다 쏟아붓는데 외국인 수급은 바뀌고 미국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가를 본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기재에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MSD 제품도 지금 9월 아니면 10월에 긴급 승인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 체인지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갑자기 8, 9실 조정받고 난 뒤에 뭡니까? 뛸 때 백신 긴급 승인, 그거 하나로 주가가 연말 연초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치료제 나온다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은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FDA 공식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 임상을 끝내고 지금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모든 악재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다 몰려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증시에 이제 영향을 안 줄 수 있습니다. 9월 달 중순 이후부터.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우영한 고용 지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지금 실행이 되냐 안 되냐, 11월이나 12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냥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아니, 테이퍼링이 예를 들어서 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원래대로 계획대로 지금 연내하겠다. 아니, 테이퍼링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11월 달에 하는 거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12월 달, 늦어도 1월 달에 하는 거.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한 달 늦게 하면 세상이 바뀌나요? 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11월 달이나 12월 달, 이 한 달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조삼마. 파월이나 옐런 재무장관이 그냥 그렇게 느끼자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 참여하는 사람들 느끼는 공포감을 줄이기 위한, 긴축 발작을 줄이기 위한 작업일 뿐이지, 그냥 냉정하게 놓고 갈 때 이게 좋게 나와서 11월 달에 안 좋게 나와서 12월 달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한 달 빨리 하면 증시가 폭락하나요? 무너지나요? 한 달 뒤에 하면 증시가 굉장히 좋아지나요?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테이퍼링은 그냥 하는 겁니다. 11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이번에 너무 안 좋아서 1월에 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그 상관이. 결국 테이퍼링은 할 것이고, 적어도 지금 계획을 보면 8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진행상 보면 뭐 100억에 100억 달러, 50억 달러 정도씩 투자 들어가면 한 8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한 4개월 정도 휴직을 가졌다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휴직을 가졌다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뭐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한 달 늦게 하고 지표가 뭐 안 좋게 나와서 한 달 늦게 이런 게 전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된다라는 가정하에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저게 뒤로 미뤄질 거라는 가정에 주식 투자하면 계속 역방향 투자하는 거예요. 미뤄져서 하루 이틀 오르는 종목에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냥 대세적으로 한다라고 보고 그 방향대로 추세 매매를 할 겁니까? 당연한 얘기다,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 역방향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제 고용지표 안 좋아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뭐 기술주에 들어가면 뭐 20% 30% 기술주도 오를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미국 시장 반응 안 하잖아요. 기술주 0.3% 올랐어요. 0.3%.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정리가 됐다, 그렇죠. 근데 계속 그 여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한 번에 지금 자기들 칼을 빼들었다가 증시가 너무 이제 급하게 반응을 하니까 꼬리를 확 내렸다, 그렇죠. 그래서 뭐 꼬리를 내렸지만 뭐 사교육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친다, 그렇죠. 근데 예전처럼 중구난방으로 치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을 꼽아서 친다, 그렇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특정 그 꽂아 치는 거는. 근데 결국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뭐 증시를 지금 살기 위한 부양책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개인 대출을 지금 확대해주고 있죠. 개인 대출 관련된 리스크를 줄였고 그다음에 뭡니까? 양적 완화했어요. 뭐냐면 유동성 공급을 지금 500 위안 정도 했다 그렇죠. 유동성 공급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지준율 인하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추가 인하. 7월달에 한번 인하했고 추가 인하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경기 부양책 관련 리스크는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사실 우리는 좀 짜증난다 그렇죠. 왜 짜증납니까? 중국이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잘 가다가 여기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급락을 했고 여기 두드려 맞을 때 제일 많은 게 테크 관련된 쪽이죠.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뭡니까? 대만하고 우리 증시가 폭락했다 그렇죠. 뭐 9일 연속 하락하면서 두드려 맞았고 대만은 우리 같이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는 두드려 맞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은 두드려 맞기 전까지 다 올랐어요. 원인 제공은 자기들은 다 올라왔어요.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손바뀜이 나와요. 여기서 손바뀜이.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중국 증시에 4조 달러 정도, 4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조 정도 외국인 증시에 유입됐어요. 여기서 급격하게 이머징 마켓에 자금 빠져나왔던 게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뭐다? 우리 증시도 지금 사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아쉽지만 우리가 좀 끌고 가면 좋겠지만 결국 중국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열받는 거죠. 얘 때문에 지금 대만이나 우리 증시 테크 관련 쪽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포함해서 모든 게 다 폭락했는데 자기들은 다 올라갔어요. 이미. 굉장히 탄탄한 모습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중국 증시도 탄탄하고 미국 증시도 탄탄하다 그렇죠. 억울한 건 뭡니까? 제일 억울한 건 대만이나 우리가 억울하지. 그러니까 대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 인상해버렸죠. 지난주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뭡니까? 중국 쪽으로 지난주에 한 4조 원 이상 지금 몰렸고 그 전주부터 또 몰렸고 그러면 뭡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던 게 지금은 일단 이머징 마켓 유출되는 게 일단 마무리 단계고 다시 유입되는 단계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가장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그냥 사지 않아요. 이머징 마켓에서 나갔던 자금이 지금 다시 ETF 쪽으로 대기 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다시 중국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뭡니까? 이번 주에 순매수 기조로 바뀌었다 그랬죠. 일단은 돈이 들어와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올라갈거나 내릴거나 예측은 뭡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살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갑자기 외국인이 왜 샀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뭐 대부분 얘기를 드렸지만 뭐 MSCI 리밸런싱 오케이 조금 예외 있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 그랬죠. 대만 TSMC 반도체 가격 인상 오케이.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역시 오케이. 이렇게 돼서 좀 유입된 물량 혹은 매도가 줄어들면 오케이 있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거는 여기죠.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이머징 마켓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인상적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달러가 당연히 강세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선진국 쪽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쪽으로 유입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그게 급격히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느냐인데 이번에 빠져나갈 때 마치 이제 급격히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시 중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제 곁달 붙어서 우리도 뭡니까 유입이 되는 거고 대만 쪽에도 유입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금 유출이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유입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이다 우리 시장이 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왜 샀는지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ETF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작년은 좀 달라요. 작년은 뭐냐면 사실 이제 지금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달라요. 작년에는 그냥 돈을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유동성 공급돼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섹터별로 야, 2차전지 저거 다 사. 중국 딱 본다. 뭐 전기차 야 저 전부 다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 돈이 없어요. 유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뭡니까? ETF에서 굉장히 뭡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그냥 전쟁할 때 미국이 그냥 B-52처럼 마구잡이로 폭격했다면 지금은 뭡니까? 돈이 뭡니까? 정밀 폭격이에요. 여기만 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뭡니까? 작년처럼 뭘 사도 되던 장에서 올해처럼 집중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금의 이제 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딘가에 좀 돈이 집중되겠죠. 전체 물량이 아니라. 요게 작년과 지금 올해 가장 틀린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되겠죠. 요런 이제 구도 속을 이해한다면 지금 뭐 어제 뭐 고용지표 좀 내려서 뭐 그 걱정을 왜 합니까? 고용지표 내려가지고 뭐 마음을 폭락됐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경기가 된 쪽으로 몰릴 거고 이쪽으로 몰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수급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수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수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보면 정확하게 이제 8월 31일부터 해서 매수 기조로 바뀌었다 했죠. 물론 이제 이날은 카카오뱅크 저게 블록딜 때문에 매도인데 좀 바뀌었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제 또 5천억대, 6천억대 가까이 매수를 좀 이어갔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금의 이동에 이제 현실화되면서 중국에 이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자금 유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제 외국인이 사 들어온다는 거죠. 사 들어온다. 근데 우리 체감하기 어렵다. 왜? 아주 자격을 올려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던지면 받고 당장 올릴 생각은 없는 거죠. 던지면 받고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밑에서 받고 이렇게 지금 받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특히 연기금이 던지는 물량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매집이잖아요. 매집. 들어 올리는 물량이 아니고 지금은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중에 선물로 눌러가지고 장 시작하면 엄청 눌렀다가 외국인들이 분명히 마이너스였는데 장 끝나고 나면 플러스 돼 있어. 장중에 눌렀다가 저가에 매수해서 장 막판에 매수해서 장 끝나고 나면 플러스. 그게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저걸 보면 외국인이 이제 매집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면 지금 겁먹을 때가 아니고 시장이 밀리면 사야죠. 외국인들하고 같이. 근데 어디를 사는지가 지금 불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주일간 주가 상승률을 보세요. 예를 든다면 그 주가 상승률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 주가 상승률이. 그 부분은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달라지는 부분을 본다면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철강은 뭡니까? 한 10% 넘게 올랐어요. 10% 넘게 올랐어요. 기계업종은 한 8% 올랐어요. 건설업종은 예, 많이 올랐어요. 15% 정도 올랐어요. 13%에서 15%, 종목별로 한 13% 내 정도 올랐어요. 그럼 얘들은 거의 8%, 9%, 10%였다 그랬죠. 물론 건설은 테마성이 좀 짙죠. 왜냐하면 주택 그 경기 확장 정책 지금 대선 지금 전초전에 치르면서 너도 나도 뭡니까 주택 보급 확대 정책을 내다 보니까 그 테마가 한번 연결돼 가지고 좀 과하게 올랐죠. 저거는 좀 뭐 조정 받을 건데 어쨌든 이쪽 철강 기계 건설 이쪽으로 보면 대부분 10% 가까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다 그렇죠. 외국인 수급도 어느 정도 유입이 지금 되는 중이고 바닥을 잘 다져가는 섹터도 있고 바닥에서 치고 나가는 섹터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의복도 한 7% 올랐어요. 식음료는 이제 한 5.6%대 올랐고, 화장품도 한 5%대, 여행도 한 6, 7%대 올랐고, 항공은 지금 대한항공도 좀 많이 치고 갔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사실 이제 뭐 M&A에 지금 자금 유입 때문에 좀 비생산적으로 좀 많이 치고 갔죠. 여기도 한 7, 8%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미국이 이제 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다음 주 초반에 좀 빠진다? 사야죠. 이쪽은. 사야 되는 거죠.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 쪽은 뭡니까? 장기로 보고, 아주 긴 장기로 보고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적어도 1년 이상 가져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만 매수해야 되는 거죠. 시장 수익만큼 상해, 거기서 플러스 알파, 시장이 1% 올라가면 보신 것처럼 2, 3% 정도 올라가는 그런 류의 이제 투자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는 이제 승부수죠. 승부처.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관련된 부분에서 백신에 의해서 치료제까지 나와버리면 이쪽은 엄청나게 뛰겠죠. 근데 엄청나게 뛰기 전에 뭡니까? 9월 달에 엄청 누르겠죠. 지금. 엄청 누를 때면 하루에 3%, 4% 떨어지겠죠. 그러면 치료제, 9월 지금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가만히 있어도 치료제가 없어도 백신만 해도 지금 우리 보세요. 한 9월, 10월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맞아 다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데 백신에 치료제까지 얘기가 나오면 뭡니까? 민감주들이 굉장히 크게 뛰겠죠. 그러니까 경기 관련돼 있는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은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시고, 이쪽은 뭡니까? 수익 정도로 개념을 잡으셔서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쪽으로 승부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고용지표 때문에 겁내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고용지표 때문에 더 밀린다. 그럼 사야죠. 그만큼 좋은 기회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볼 때 9월 말 10월 초 가면 이거 못 삽니다. 비싸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가 승부처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지난주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장기 국채 금리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은 폭락, 기술주들은 폭등. 요게 지금 한 몇 달간 그 6월, 7월, 4월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금리가 지표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장기 국채 금리 안 내려가. 경기 관련된 종목 오히려 올랐어. 기술주들 오히려 폭락했어. 요게 증식이 지금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쪽으로 전부 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된 거죠. 반도체 종목 정리 못 해가지고 1, 2월 고점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폭락하면서 됐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수익 줬던 2차전지가 같이 하고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월, 2월에 누구는 알겠지만 대부분 반도체 종목 개인들이 다 받았고, 이번에 2차전지 상승하면서 외국이나 기관들이 야금야금 잘 올렸는데 지금 급격하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는데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올 한 해는 뭡니까? 이 IT 쪽에서 개인들이 죽어나는 거죠. 계속 죽어나는 거죠.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추세가 어디고 추세 반대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추세 반대 방향에서 두세 달 오른 걸 가지고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테이퍼링이 미뤄져서 기술적으로 올라간다. 그건 역추세잖아요, 역추세. 테이퍼링이 미뤄지는 건 한순간이고, 테이퍼링이 실행되는 건 정순간이잖아요. 그럼 테이퍼링이 뒤로 미뤄질 거 기대해가지고 기술주 사가지고 단기 수익 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역방향은 지금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역방향 되는데, 그나마 이제 IT에서 좀 추려보면 이런 거죠. 반도체는 지금 바닥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대만의 TSMC가 제품 가격 20% 인상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인상된다 얘기 나왔고, 아니 비메모리 반도체가 20% 인상 시키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렇게 한 50% 육박하는 세 하이닉스하고 합치면 둘이 70% 넘는 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안 올리겠어요? 당연히 올리지.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뭡니까? 바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당장 안 올라가는 거죠. 저거 가지고 수익 내려면 뭡니까? 세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소량으로 가지고 아주 장기로 보지 않는 이상, 아주 천천히 볼락을 보지 않는 이상, 여기에 지금 30%, 40% 박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메인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왜? 아까 앞에서 봤던 철강이나 기계나 뭐 식음료, 조선, 식음료나 뭐 의복이나 전부 다 10% 가까이 올랐는데, 반도체 이번 상승률 얼마입니까? 이번 바닥에서 뛰었을 때 3.7%, 37%. 절반이 안 돼요. 폭락은 주범인데 상승 반등률은 앞에 봤던 경기 확정률의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금요일날 고용표 떨어져서 월요일, 화요일 반짝하면 여기 따라 들어간다? 그건 자살골이죠, 자살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역방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서 치고 빠진다. 그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의지가, 그런 그 실력이 없으면서 역방에 들어가서 기다린다? 그 역방에서 기다리려면 10%, 20%라는 종목에서 기다려야죠. 그렇죠? 2차전지는 좋은 섹터 맞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섹터고. 근데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5G를 잘 보세요. 5G가 나쁩니까? 외주가들 왜 저 모양인가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지금 전체 물량이 돌아다니는 물량이 5%밖에, 그렇죠. 5%밖에 안 되죠. 95%는 하성 연료인데 그게 결국 전기차로 온다. 그래서 2차전지는 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5%밖에 안 되는 거 95% 시장이 바뀔 때 우리만 바뀌냐? 중국은 어떻게 해요? 유럽은 어떻게 해요? 전부 2차전지 다 만들겠다 덤벼들잖아요. 전기차에서도 자동차 업체들 다 만들겠다 덤벼들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부분은 뭐다?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일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CATL. 이게 뭐, 컨템포러리라고, 뭐, ATL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약자가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이건 컨템포러리는 말장난이에요. 이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제가 진실한 말은 컨템포러리가 아니라 차이나 ATL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 바꾼 거지만. 그러니까 ATL은 일본 기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등을 얻고 지금 기술개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저도 좋게는 보지만 아주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 쪽은 MLCC나 PCB가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은 이게 너무 떠버렸다 그렇죠. 이건 지금 폴더블 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테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깔아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접근해야 되고, MLCC나 PCB는 지금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 기업들하고 업체와 기술학에서 기술력이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거고 못 남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옥석이 안 가려져요. 그러니까 같이 오른 거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오르는 것과 내려가는 게 이제 갈려질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소재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어렵다 같죠. 주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관계를 좀 보셔야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어디를 사느냐, 외국인과 기관의 토신과 연기금이 어디를 사는지 이걸 반드시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작년처럼 뭘 사도 올라가는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데, 확실하게 시간 싸움 할 걸, 확실하게 시간 싸움 할 거는 시간 싸움을 하고요. 단기간에 치고 빠질 거는 치고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 할 걸 건드리면 안 되죠.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시간 싸움 지금 하고 계시면 확실히 하세요. 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합니다. 3년 정도 들고 가도 됩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런 시기가 몇십 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20, 30% 올랐다, 20, 30% 내렸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갈 종목은 시간 싸움 하세요. 어디? IT가 아니라 경기 관련된 종목들. 적어도 나는 테이퍼링도 다 견딜 거고 금리 인상까지 견딜 거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세요.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반드시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은 치고 빠지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물려 있으면 올해는 작년처럼 회복 안 됩니다. 작년은 그냥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사도 올라가고 대신 2배 올라갈 때는 10%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봤죠. 자금의 이동이 어떻다? 선택적으로 쏜다. 바스켓 거래로 전체 ETF 때리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쪽에는 기다려봐야 하염없이 기다려도 안 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을 하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좀 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게 진짜 나중에 큰 수익이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서 나왔던 그 시기를 보면 테이퍼링 인상되기 전에 이제 주가 보통 한 2배 가까이 올라요. 위기 이후에.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19에 많이 올랐죠. 그다음 올랐던 종목이 보통 평균 한 50% 가까이 내려옵니다. 30%에서 50%. 요거 못 견딘다 그렇죠. 사실 저도 견디라고 하기 힘듭니다. 저는 견딥니다. 제 계좌는. 제 계좌는 견디는데 반토막이 나는 걸 일반인들이 견디기 힘들다 그랬죠. 근데 평균적으로 30에서 50% 내려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한 2-3배 정도 올라요. 그럼 요걸 견뎌야 뭡니까? 요걸 먹을 수 있다 그렇죠. 2-3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요거를 못 견디면, 이 눌림목을 못 견디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평균 눌림목이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견디기 힘들다 그렇죠. 내 계좌 반토막 난대. 그래도 그게 확실하게 장기 종목에 들어가 있다면 시간 싸움을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단기로 스윙으로 계속 매매 보충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꼭 이해를 해야지만 적어도 이 유동성장의 테이퍼링이 지금 스케줄 정해져 있잖아요. 11월 하든 12월 하든 뭐 1월 하든 뭐 한두 달 상간에 하는 거잖아요. 8개월간 합니다. 그럼 내년 8월 정도 끝나요.
내년 8월에서 그 다음에 한 4개월에서 보통 6개월 정도 휴직입니다. 왜? 그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바로 긴축으로 못 들어가요. 그 텀이 필요하거든요. 6개월 정도 돼요. 그럼 내년 8월에 끝날 거고, 그럼 금리 인상은 언제냐? 그 다음에 빠르면 한 1월 아니면 2월, 아니면 한 3, 4월. 그때 좀 들어가는 거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할 때 또 한 20% 떨어지는 거죠. 10% 정도 떨어지는 거죠, 15%.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 이제 불꽃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시장 구도와 섹터별로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장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는 이제 가족반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웬만큼 경험이나 있지 않으면 사실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테이퍼링이나 이런 과정을 한번 겪어봤고 금리 인상 과정을 겪어봤어야 되고 거기서 기간이나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해 봤어야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싸움을 할 종목을 시간 싸움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을 잘 포트에 이제 그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으면 결국은 수익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단기 수익이 마음에 위안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결국 수익은 시간 싸움을 하는 종목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제 변하지 않는 25년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시간 싸움을 하는 종목은 안 건드립니다, 사실. 근데 뭐 그걸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견디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이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앙드레 고스톨란입니다. 뭐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워낙 괴짜고 사실 뭐 주식투자를 굉장히 귀신같이 잘했고 굉장히 괴짜인데 제가 이제 이 사람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 주식 가는데 성공한 사람들 얘기해 보면 한 90%는 거의 기간 투자가 합니다. 피터 린치나 뭐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오렌 버핏 얘기 많이 해요. 기간 투자가 합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개인 투자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개인 투자가분들 중간중에 한 명씩 끼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한테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개인 투자자로서 성공한 사람이니까. 뭐 피터 린치나 오렌 버핏처럼 기간으로 투자한 게 성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지. 농담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그냥 수면제 먹고 그냥 몇 년 뻗어 있어야 하는 얘기 우리가 농담으로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안 보면 성공한다는데 사실 이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주가가 대세 하락기에 몇 년 안 보고 나서 뚜껑 열어보면 반에 반토막이 나겠죠. 근데 어떤 시기는 지금 경기가 확장되는 뭔가 위기를 겪었고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논란의 여지는 많겠지만 한 3년 정도 보장됐다면 제가 볼 때 그냥 수면제 먹고 깨어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3년 뒤에 금리 인상을 찬다 하고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쯤 지나서 뚜껑 딱 열어보면 주가가 그러니까 계좌가 한 3배, 4배 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수면제를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수면제를 먹고 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라는 분은 오시면 됩니다. 조경재 TV로. 그러면 저희가 많이 해결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안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구조가 메커니즘이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고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그 섹터별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TV에서 나오는 종목 좋다는 종목 따라다니면 계속 빠는 거예요.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도박같이 주식하시는 분입니다. 도박같이 주식을 하면 결국 도박은 도박으로 끝납니다. 도박에서 돈 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땄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 돈 땄을 때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결국 도박은 망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박 같은 매매를 하지 말고 정석적인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잠시 뒤에도 강의가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